인공위성은 미군 전력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도 약점은 있죠. 미국은 통신 네트워크 전체를 인공위성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약점이죠. 미군은 전자장비와 인공위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중국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한 대목이 떠오르는 상황이죠. 영웅 아킬레스는 불사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발뒤꿈치만은 예외였습니다. 인공위성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2007년 1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사일을 발사해 우주에 떠있던 자국의 위성을 격추시켰다. 우주에서 일어난 폭발은 즉각 미국 국방부에 감지됐다. 워싱턴은 경악했다. 중국의 위성 요격 실험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위성 요격 프로그램을 몇 년째 준비해 왔습니다. 위성 요격의 가장 큰 목적은 아마도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겠죠. 그런 실험을 드러내놓고 한 건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마음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중국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메시지죠.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약점을 공격할 수는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중국군은 미국의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도 개발했다. 고에너지 레이저를 발사하는 방법은 인공위성 파괴가 아니라 교란을 목적으로 한다. SF 영화를 연상시키는 방법이지만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 위력이 훨씬 더 큰 무기도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이미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EMP탄, 즉 전자기 펄스탄이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 전략을 검토해 왔습니다. 미군의 전자기기 사용 방식이나 사령부와 선박이 인공위성을 이용해 통신을 주고받는 방식 등을 면밀히 지켜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중국은 걸프전과 코소보전,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대테러전을 지켜보며 미군이 어떻게 전투를 수행하는지 분석했고 그 결과 미군의 통신에서 전자장비에 대한 의존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차렸죠. 전자기 펄스탄은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강한 전자기파로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럼 통신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죠. 전자기 펄스탄은 첨단 군사장비와 통신장비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레이더와 방공망, 군함, 비행기도 한순간에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 핵폭발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자기 펄스탄을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무기로 꼽는 전문가들도 많다. 중국의 급성장은 국방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1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택했다. 양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허점을 노린다. 소비가 미덕이던 나라 미국. 덕분에 미국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은 미국 경제가 가진 이런 문제점도 놓치지 않는다. 새로운 위협은 무력 위협이 아닙니다.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군사적인 대치가 아니죠. 총과 총과의 싸움, 전투기와 전투기와의 싸움, 탱크와 탱크의 싸움은 줄어들고 있어요. 갈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죠. 금융이나 미디어도 그런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전투는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전쟁의 목적도 전통적인 무력 대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적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그걸 무제한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21세기식 전쟁은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다. 전쟁은 의미 없어 보이는 사건으로 시작되기도 한다.
2007년 2월 27일 미국 뉴욕 증시는 폭락했다. 이후 투자자들은 작은 악재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뉴욕 증시 폭락은 지구를 반바퀴 돌아간 곳에서 시작됐다. 상하이 증권거래소다. 특별한 악재도 없이 상하이 증시는 9%나 폭락했고 주요 국가 증시는 대부분 동반 추락했다. 원인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미국 전문가 일부는 중국이 막강해진 경제력을 과시하며 적대국 경제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거라고 말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에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경제력을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동남아 등에서는 경제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죠.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각국을 돌며 투자를 약속하고 갖가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중국의 영향력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2조 달러가 훨씬 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는 주로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들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외환 보유고의 유로화 비중을 크게 높이겠다고 발표한다면 미국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부담이 되고 있죠. 중국과 미국은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의 불법 복제 DVD에서 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중국산 장난감 리콜, 달라이라마의 워싱턴 방문, 중국 국영기업의 각국 정유회사 인수까지 양국의 마찰은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다. 양국 모두 살아남으려면 슈퍼파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소비의 3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한 명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8배나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죠. 미국은 이런 지위를 즐깁니다. 유일한 슈퍼파워로서 자원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죠. 이런 상황에 반기를 드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적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물론 그걸 위협하는 나라가 나타나면 미국은 긴장합니다. 중국이든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인도, 브라질이든 어느 나라라도 미국의 지배력을 위협한다면 미국에겐 문제가 되죠. 이제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 위치에 올라섰다.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 미디어, 기술 부문에서도 엄청나게 성장했다. 21세기는 핵탄두 숫자로 국력의 순위가 정해지는 시대가 아니다. 미 의회는 중국이 이야기하는 경제, 안보 문제를 전담 연구하는 위원회까지 설치했다. 미 의회사나 상설위원회의 연구 대상이 된 나라는 중국뿐이다. 냉전 시대의 소련도 이 정도까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중국이 가동하는 기술 발전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986년 3월에 시작돼 863 계획이란 이름이 붙었고, 또 하나는 1997년 3월에 시작된 973 계획이죠. 863 계획은 횃불 계획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계획의 목적은 중국의 군사력을 키우고 중국의 기술 기반 산업을 육성시키고 경제